안녕하십니까. 전직 국회의원 그리고 이 박용진 TV의 그 유명한 박사장 박용진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국회의원 임기 마치고 나서는요, 사실은 이 박용진 TV도 휴면 기간, 저도 사실은 좀 휴식 기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이번 윤석열의 쿠데타 그리고 그것에 이은 탄핵 국면에서 탄핵 특집 방송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소통과 또 대화의 기간을 좀 갖도록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그리웠고, 그리고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박용진 TV의 탄핵 특집 방송은 그 유명한 JTBC 전 기자이죠. 그리고 사람과 사회 연구소의 연구실장으로 또 우리 곁에서 따뜻하고 아주 냉철하기도 한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박성태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보따리 장수처럼 이 방송국 저 방송국 다니면서 또 썰 풀고, 네, 그리고 이제 돈도 좀 받고, 네, 뭐 활약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거의 사실은 뉴스 방송 안 보고 있었던 와중인데도 박성태 기자의 활약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가서요. 다행히 이제 회사를 그만뒀는데도. 다행히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아니요, 그 뒤에 다행히는 맨 앞에 붙는 거고 네네. 뒤에 쭉 절이 쭉 있어요. 회사를 그만뒀는데도 크게 부끄럽지 않게 여기저기 방송국 다니면서 실력이 있으니까 제가 할 소리 하고, 그리고 이제 돈도 받아서 애들 학비도 되고 다행입니다. 하니까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다행이네요. 네. 사실 뭐 이렇게 너무 이제 정치적인 암흑화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냥 뭐 한쪽 편만 막 드는 거 안 하고 사실은 정치 평론에 그런 뭐랄까요, 공간이 좀 적거든요. 근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유튜브를 한다고 해도 막 한쪽으로 가면 훨씬 더 구독자도 많이 모을 수 있고, 그런데 너무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게 좀 심하다 생각해서 네, 맞아요. 민주당도 비판할 거 비판하고, 네. 아시겠지만 예전에 공천 떨어질 때 제가 이제 당시 지도부 비판 많이 했어요. 네, 아니 뭐 그 지난 얘기는 그만하죠. 네. 아파요? 이거 좀 쑥스럽기도 하고 요즘도. 네. 또 이제 국민의힘도 잘한 거든 잘한 것도 하고 못한 거는 못한다고 하고, 뭐 그러면 또 욕도 좀 먹어요. 그런데 그 양쪽이 욕 먹어요. 근데 힘들어. 사실 제가 이제 언론인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냥 양쪽에서 욕 먹는 건 숙명인 것 같아요. 집에 가면 귀 씻고 그냥 그러고 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양극단의 정치, 그리고 대결의 정치, 이른바 뭐 빠의 정치, 이런 거에 아주 어떤 최극단을 이번에 본 거잖아요. 그냥 한쪽 유튜버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망상을 일으키고 그 망상에 기반해서 국가 최고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이렇게 함부로 행사하는 쿠데타를 도모하는 일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어제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기 바로 이제 전날인 어제 14일 날 토요일 날 탄핵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됐습니다. 어제 어디서 이 결과를 들으셨어요? 저는 방송을 했죠. 한겨레 TV에서 지난 7일에도 탄핵 표기를 했을 때 한겨레 TV에서 그 방송이 있었고, 그다음에 14일에도 있었고, 그래서 공덕포차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라이브로 중계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송국들이 워낙 유튜브도 있고 다 중계 방송을 했었고, 이제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약속한 데가 한겨레 TV여서 가서 했었습니다. 저도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데 저는 광장에서 여의도에서 그 시민들하고 같이 만나고 하는 것이 더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 이제 사양을 했는데, 그 탄핵 가결 딱 소식 들으셨을 때 어땠어요, 느낌이? 저는 두 가지예요. 휴하는 것도 있고 다행이구나. 약간 감격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뭐 90%는 주변인들이 그 전날에도 막 많이 물어보고 저한테도 어떻게 될 것 같냐, 어쨌든 이쪽에 좀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같이 평론하면서 국민의힘 사람들도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도 많이 물어보고, 그런데 가결이 90% 이상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90%라고 하면 10% 안 될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래도 약간 설마하고 있었는데 204표. 진짜 딱 우원식 의장이 얘기할 때 이거 하잖아요. 입모양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면 100이면은 비읍이니까
이거 입부터 이렇게 붙었다 떨어지거든요. 200이면 2가 이렇게 돼요. 그 입 모양만 막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2로 이렇게 가는 듯한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빨라서 제대로 딱 캐치 못했지만 바로 200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휴 했습니다. 대신 이제 또 감격했다는 거는 200 내포면 자칫하면 안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임계점을 간신히 넘은 거잖아요. 이 간신히 넘은 힘은 뭐냐? 수많은 시민들의 수백만의 목소리, 어떻게 보면 수천만이죠. 이 목소리를 국민의힘이 견디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좀 얘기를 해보고요. 탄핵 당일 그 계엄 당일, 요즘 계엄하고 탄핵이 참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계엄 선포한 당일 그걸 그냥 바로 봤어요. 바로 보고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쳐가고, 예전에 그 학생운동을 할 때 혹시 뭐 이렇게 뭐 경찰이 들이닥치거나 뭐 무슨 뭐 조직 사건이 시작됐다거나 뭐 이럴 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학습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갑자기 40년 만에 떠오르는 거예요. 훅 떠오르더니 내 방에 들어왔어. 뭐를 치워야지? 뭐 그때 치우라고 그러거든요. 주변을 정리하고 뭐 빨리 잠적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체포될 때를 대비해서 주변에 압수수색 당할 거 그런 거. 그래서 한 5분 동안 서성이다가 그냥 제일 두꺼운 롱코트를 입고 롱패딩을 입고 애엄마한테 나간다. 애들 잘 건사해라. 뭐 치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만일에 저놈들이 준비를 잘했으면 일단 쭉 중요한 사람들을 잡아가고, 전현직 국회의원들 이렇게 잡아가고 이거 다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앉아서 잡히나 국회 앞에 가서 탱크 위에서 난리를 치다가 잡혀가나 뭐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갔더니 뭐 경찰들도 어리버리하고 또 시민들은 우왕좌왕하지만 한 200명, 200명 정도가 있는데 막 흩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우왕좌왕하는 경찰,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새벽을 못 넘기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고, 근데 다만 머리 위로만 헬기가 타타타타타 지나갈 때, 제가 그때 사람도 모아놓고 데모하고 있었거든. 그 지나갈 때는 약간 머리털이 쭉 쓰더라고요. 겁나더라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애들은 어떡하지?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 대학교 1, 2학년 때는 뭐 애들이 없었으니까 그런 생각 전혀 안 들렸는데 걱정이 확 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이 겁날 텐데 그래도 얼굴 팔린 내가 앞에 있어야 그 안심을 하겠구나 싶으니까 계속 그 자리 지키고, 오늘 거기 있는 사람들 약간 술 한잔 하다가 뛰어나온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막 흥분해서 막 우리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우리 오늘 여기가 80년 광주 도청이다. 오늘 여기가 2024년의 광주다. 여기 지키면 된다고. 막 이렇게 자제시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뭐 다른 데를 갈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다시 탄핵 광장에 서서 그 탄핵의 끝을 봐야 되겠구나 싶고, 뭐 SNS 활동도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얘기들 하시길래 아유 됐고요. 닥치고 탄핵. 그리고 막 한동훈 대표한테도 원래 격한 소리 잘 안 하는데 시끄럽고 어디서 개수작이야 막 거의 그런. 근데 이게 방송을 나갔거든. 방송을 나갔는데 그 전날 개수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어디선가. 근데 방송을 나갈 때는 개수작이라고 그러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허튼 수작. 이라고 하는 말을 좀 바꿔서 했더니, 지상파 방송이었습니까? 아니면 라디오. SBS 라디오였는데 라디오 PD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허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다가 방심위에서 경고 보면 어떻게 그랬더니 요즘 그런 거 잘 신경 안 써요. 저는 그럴 정도도 유튜브에서는 개소리라고 했어요. 개소리? 개소리. 개수작도 아니고 무슨 질서 있는 돼지 무슨 개소리냐. 근데 이제 자기들이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런 정도 해도 되는데, 이제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 정도인데 정치인이시니까 사실은 라디오 정도에서는 개소리 정도는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개수작도 좋은데 개소리 뭐 개수작. 근데 그 과정은 첫날에 그 정신없었던 그 일과 그 다음날 그리고 그 새벽을 넘기지 않고 정말로 철회했을 때 그 황당함과 어이없음과 그 뒤에도 계속해서 본인이 잘했다고 주장하고 이른바 계엄 추종 세력들, 윤석열 추종 세력들이 움직이는 모습과 국민의힘의
그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세력들 그 작태들을 보면서 아 정말 자칫 잘못하면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조마조마함이 있었는데 어제 그래도 204표로 넘어가게 된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진짜 국민의 힘이죠. 국민의 힘이죠. 예. 네. 국민의 힘으로 이제 국민의 힘을 좀 몰아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근데 그 표결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예. 의미가 있어요. 300명 전원이 다 참석했고 다 투표를 했고요. 찬성이 204표, 아슬아슬. 반대가 85표. 85표. 기권 3표, 그리고 무효 8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반대와 기권과 무효는 탄핵 소추를 가결시키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나는 저 갈등이 끝나지 않아서요. 뭐 이거 다 핑계고, 결과적으로는 탄핵을 저지하는 힘에 작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빼면 일부에서 이탈표가 23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찬성 아니에요. 12표에다가 무효기권 11표에서 23표라고 하는데 아니다. 기회주의인 거지, 기회주의. 그렇죠. 이탈표는 12표이고 비겁한 표가 11표가 있었던 거다. 어차피 무효하든 기권이든 이건 탄핵 반대랑 그렇죠. 같은 섹션의 카운트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탈표로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갈등하는 자들, 이런 경우는 갈등하는 자가 아니고 기회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고요. 아니 이 중대한 거에 대해서 아직 자기가 결정을 못하고 투표를 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얘기고 유권자들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요. 국힘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밥 한 그릇 사줄 생각이 없습니다. 네. 저는 이번 건을 보고 특히 홍준표 시장이 많이 그랬었는데 해프닝이다. 어엿한 윤석열은 아직 어엿한 우리 대통령이다.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꼰대잖아요, 사실은. 표현도 맨날 바퀴벌레, 뭐 개소리 이런 얘기하고 나도 개소리 했구나. 어쨌든 꼰대인데 그래도 나름 정책적인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민심의 핵심을 또 탁탁 집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전 이번에 너무 실망했어요. 일부러 그러던데 뭐. 일부러 그러니까 본인의 대권 욕심 때문에 맞죠?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번에 어떻게 이걸 해프닝이냐, 이거는 일종의 프레임 전략인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워낙 좀 바보스럽고 엉성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실수 미친 짓 한번 한 거야 라고 해프닝으로 폄하시켜 놓은 거예요. 이번 계엄, 비상계엄을. 저는 그게 정말 잘못된 거다. 군인이 실제 국회에 갔는데 이게 어떻게 해프닝이냐. 근데 자꾸 그런 분위기를 국민의힘 의원들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이 명징한 사건을 두둔하고 엄호하려고 하느냐. 탄핵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건 자체를 폄하시켜서 그냥 좀 띨빵하고 바보스러운 대통령이 알잖아, 쟤 원래 그래. 한 번 한 거야. 야, 진짜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했겠어? 막 요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죠. 네, 어쨌든 근데 이거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탄핵 반대한 의원이 85명에 기권이 11명이다. 이거는 국민의힘 해체 사유라고 좀 봐요. 중요한 지점들 잠깐 짚어보면요. 제가 갤럽 조사를 확인해 봤거든요. 네.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갤럽에서는 78%가 탄핵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건 저도 그때 탄핵 투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300명 그러니까 전원이 투표를 했고요. 예. 234표. 234표가 있어요. 예. 이게 정확하게 78%예요. 그래서 국민 여론과 국회 표결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랬거든요. 예. 이번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얼마? 75%예요. 75%. 네. 그런데 이번에 표결은 68%예요. 204표. 민심을 못 따라간 거죠. 민심과 일치하지 않는 국회 표결이에요. 이게 저는 향후 전국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우리가 홍준표 시장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제정신일 때 만나면 예. 사람 재미도 있고 예. 이렇게 또 이렇게 함부로 저런 말도 안 해요. 본인이 지금 대권 욕심에 뭘 하려고 그러냐면 어쨌든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예. 그리고 극우 세력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본인이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가 되어야 된다. 예. 지금은 지금은 본인이 이제 쫓아가는 입장, 한동훈이 더 높으니까 쫓아가는 입장이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극 안에 자꾸
그 민심과 더 동떨어진 예. 국민의힘 안에 그 이야기에 자꾸 동조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비극은 뭐냐면 이렇게 한쪽 진영에 아부하고 거기에 입맛에 맞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거기에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오니까 자꾸 극단의 정치로 몰려가는 맞아요. 거예요.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경선 거죠. 체제에 좀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목소리 큰 저는 뭐 데시벨의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목소리 큰 소수에 의해서 다 휘둘리는. 근데 누가 목소리가 크냐? 데시벨의 함정.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마이크만 크면 초강력자.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숫자는 적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과연 그 목소리 큰 사람들이 다 대변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국민의힘도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경선에서는 이들의 영향력이 크니 대선 주자 또는 국회의원 나가는 분들이 다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선에서 떨어질까 봐. 이게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 뭐 정치부장 이쪽을 한 십몇 년 동안 쭉 정치권에서 저도 어쨌든 근처에 있었잖아요. 예. 시사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보면 제일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경선에 되려니 강하고 강경하게 또는 좀 극단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더라. 의원들이나 뭐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고. 정치를 한참 했었던 네. 지금도 뭐 정치의 업을 벌인 건 아니니까 저로서 참 두고두고의 고민이고 자 우리 여기서 홍준표 시장의 노림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잠깐 봤어요. 도대체 국민의힘 친윤의 노림수는 뭘까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이제 분석을 하기를 이들이 지금 이런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진 결정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지금 세력들이거든요. 일단 동떨어진 결정을 한 데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했었잖아요. 지금 친윤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그때는 다 대부분 비박이었어요. 권성동 네, 그렇죠. 권성동 대표부터 그렇죠. 뭐 본인들이 탄핵 뒤에 엄청 힘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 다 잘 나가서 이번 정권에서 타 핵심 장제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핵심에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유승민 의원 한 명만 배신자 프레임이 걸려서 고생하고 있고 나머지는 또 잘 권력 해바라기 돼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윤상현 의원이 대표적으로 한 얘기가 있잖아요. 한 1, 2년 지나면 국민들도 다 까먹고 찍어주더라. 그 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해봤는데 그때는 아 이거 옳은 거니까 이거 가야지 민심 따라가야지 했더니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꼭 안 그래도 됐겠는데 그리고 이른바 친박했던 분 예를 들어 윤상현 의원이라 이런 분도 다 잘 살더라. 저분들은 앞으로 어디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내밀 줄 알았더니 다 내밀고 잘 살더라. 듣는 내가 부끄러웠어요. 그런 너무 싸구려로 분위기가 세상에 다선 의원이 아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리적 시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2016년 탄핵 수출은 이제 변곡점을 태블릿 PC로 보고 10월 24일 날 태블릿 PC 보도가 있었고 12월 9일 날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거든요. 그 매주 토요일마다 보름 동안 한 달 반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민심의 압박이 누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계속 이제 이 압박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체감이 되는데 이번에는 개헌부터 탄핵 소추까지 딱 열 하루가 걸려요. 그러니까 빠르다 보니 이분들이 자기 동네에 자기끼리 똘똘 뭉쳐 살다가 민심을 잘 못 느꼈어요. 사실 가서 느끼고 지역구 주민들한테도 얘기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그 넓은 민심은 못 듣고 자기에게 직접 문자 보내고 목소리 전화하는 강성 지지층 목소리만 들은 거예요. 탄핵은 절대 안 된다. 탄핵시키면 이재명 낸다. 요 얘기만 들은 거여서 민심과 체감하는 기간이 짧았다. 가장 큰 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죠. 자, 왜 숫자가 적게 나왔냐? 제가 앞서 물리적 환경 두 개를 얘기했고 가장 큰 거는 자, 딴 건 다 몰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 비리예요. 국정농단이라고 하지만 개인의 일탈, 개인적인 문제인데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위협한 거예요. 실제로 공격한 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그렇죠. 수십 년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줬거든요. 그걸 어떻게 두둔하고 그걸 어떻게 보호하고 실제 무슨 저가 거기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개엄에 말은 그렇게 해도 단죄를 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거를 탄핵에 반대한 또 기권한 이런 분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또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서 최소한의 자기 소양 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박성태 실장의 이 날카로운 분석에 더해서
사실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나름 만나보면 네.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최종적인 결과를 욕을 당장 먹더라도 그렇게 간다. 이 윤상현 식으로 얘기하면 1년 지나면 다 까먹을 거다. 네. 이 얘기인데요.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이었나? 14일 광화문으로 모여라라고 하는 네. 그 신문. 제가 지금 박용진의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에도 이제 올려놨는데, 페이스북에도 올려놓고요. 길을 가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미아역에서 뭘 또 안아주는 거야. 네. 한 네다섯 명이 앉아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주위 지나가서 좀 뭘 막 홍보해. 봤더니 전광훈 딱 그 전면에 네. 있고 호해. 호해. 그래서 자유통일당인가 뭐 그 당의 당보를 네. 나눠주면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쟁이다. 이 14일 날 우리는 여의도로 모이고 이제 자기들은 광화문으로 모여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이게 뭡니까? 예. 근데 정당했다. 계엄은 너무 정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용은 내가 읽어볼 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런 일들이 이 일에 정확하게 조응하는 12일인가요? 예. 대통령 담화가 또 있었잖아요. 윤석열의 담화가. 거기 뭐라고?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네.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저게 지금도 술 마시고 저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일인 게 정확하게 누구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도 한 20% 정도의 여론조사상으로 탄핵이 된다 자꾸.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하는 그 층. 그리고 이른바 뭐 종북 세력 싹 쓸어야 돼. 뭐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의 이 망상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끌어내서 진지전, 장기전을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그 이렇게 수를 놓고 보고 있고 친윤 세력들도 마찬가지. 국회에 있는 이들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너무 멀어. 그쵸. 3년도 더 남았어요. 그게 커요. 3년도 더 남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끼리 똘똘 뭉쳐 있으면 적어도 이재명의 민주당 혹은 민주당 혹은 야권 세력 이들이 집권을 하더라도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렇죠. 라고 하는 약간 엉뚱하지만 토끼걸 파놓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똘똘 뭉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만 한동훈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분당이 있을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그리고 새로운 세력들이 거기서 막 북적북적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해요. 그거를 딱 소뚜껑을 닫아버렸거든요. 이 소뚜껑까지 닫아버린 것이 민심은 됐고 민심 75%는 됐고 우리는 68%에서 막았어. 나름 자기들끼리는 어제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축배를 들었을걸요. 자기들끼리는 요거는 이 밤은 지나가면 된다. 고통은 이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분열하지 되게 않고 분열 대신 자기들 똘똘 뭉치고 선택한 예. 나름 자기들끼리는 최적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웬만한 상황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당리당략을 따지고 정략적으로 또 본인의 추후 공천을 위해서 움직이고 당선을 위해서 움직이고 이해해요. 국회의원이니까 어디 안 그런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안 그렇다고 이제 공천 못 받은 분도 계시지만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뭐 종교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진무구한 형태만 제가 뭐 추구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판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이번 거는 저도 막 여러 방송에서 강하게 얘기하는 게 이거는 내란이잖아요. 계엄을 선포해서 평상시에 계엄을 선포해서 자 계엄령 포고령 1호 포고령의 첫 문장이 맨부터 국회부터 나와요. 국회, 지방의회, 그다음에 쭉쭉해서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 완전히 자유대한민국으로 윤석열이 껐다고만 얘기하는데 정치활동부터 딱 금하고 시작해요. 이런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을 뭐 나중에 보수가 분열하면 안 돼. 우리가 좀만 지키면 버틸 수 있어. 이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 받는 기회비용이 내란을 옹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인 이상 또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이상 이거 끝났고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단죄를 해야 돼. 저는 이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보는데 기본을 못 지킨 거죠.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건 실제 국민의힘이 또 잘 버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려스러워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내란을 두둔한 정당이 사실은 지금 민심으로 따진다면 한 20% 남짓의 지지층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기대고
주요 정당으로서 계속 살아남는다.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큰데 저는 당위상 그러면 안 된다.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해요.